당신은 오늘도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쓸쓸히 요양원에 갈 날만 기다리고 계시오. 나도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식을 도운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요양원행 자동차에 몸을 실었었지. 하지만 그땐 그것이 지옥행 급행열차인 것을 미처 알지 못했어. 그리고 전화기도 빼앗기고 가족과 면회도 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탈출뿐이라오. 그래서 오늘 밤 나는 목숨을 걸고 여기 요양원, 아니, 이 지옥에서 탈출할 것이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짐승처럼 사느니 차라리 탈출하다가 인간으로 죽고 말겠어.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애비야,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나? 어머니, 이곳이 집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나는 껍질도 안 깐 거짓말을 어머니에게 생으로 먹이고는 언젠가 나까지 버릴지도 모를 두려운 가족들의 품으로 허겁지겁 돌아온다. 이것은 어느 시인의 요양원에 대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 부모들은 자신의 뜻보다는 자식의 편의에 따라 요양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깊은 이해가 없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게다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살아가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자식들에게는 부모 봉양은 고사하고 연락 한번 바라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는 어느 노인은 씁쓸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한테 피해 줄까봐 마지못해 가는 거긴 한데 솔직히 죽으러 가는 것 같아. 동네 사람 중 요양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늙으면 죽어야지. 옛날 노인분들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뱉는 그분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최근에는 그런 쓸쓸한 얼굴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요양원이란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어느 요양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그 당시 80대 후반이셨던 이 씨 할머니이신데요. 과연 그 요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때는 2022년 1월 모두가 잠든 한밤중 이 시할머니는 조용히 요양원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물끄러미 창문 밖을 내려다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할머니의 뺨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그렇게 만만해 보였던 3층 높이가 밤이 되자 갑자기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두려움을 떨치려는 듯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 오늘은 무조건 여기서 나갈 거야. 할머니는 옷가지를 묶어서 만든 기다란 줄을 창문 밖으로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창문턱을 밟고 올라서는 할머니입니다. 천천히 자세를 낮추며 웅크리던 할머니는 이윽고 줄을 잡고 위태롭게 한 발을 허공으로 뻗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봤다면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아찔한 광경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한쪽 발을 마저 옮기고 줄을 잡고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구먼. 할머니는 얼마 전 경도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장가를 가지 않은 외동아들과 같이 살던 할머니를 챙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매 끼니마다 전화로 밥이나마 챙기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 끼니뿐이었던가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자식된 도리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퇴근을 하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잠을 청해도 잠을 이룰 수 없는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복지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복지사분이 퇴근을 하시면 남은 수발은 온전히 아들의 몫이었죠. 퇴근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노모의 수발을 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아는 요양원이 있는데 어머니를 거기로 모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가정이 있어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혼자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무리하면 어머니께도 본인한테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할머니의 수발을 돕던 제가 복지사분이 이런 아들의 사정을 알고 요양원 입원을 권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만 있으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깨 염증 수술까지 하셔서 아무래도 요양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엔 아들도 길게 생각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도 더는 권하지 못하다가 며칠 뒤 새로운 요양원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 요양원은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는 기본의 재활치료까지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알아봐주며 친절을 베푸니 어찌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그 요양원에 찾아가 생활 환경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의 원장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원장이 정형외과 의사 출신이라는 말에 아들은 결국 어깨를 회복하고 있는 어머니이기에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곳에 계시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서도 자기들은 재활기구나 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니의 어깨도 잘 돌봐줄 거라고. 그리고 입원만 하면 어머니의 장기요양 등급심사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한 아들에게 미안하던 차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흔하냐면서 잘 되었다고 흔쾌히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보내준 차를 타셨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과 할머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요양원에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이 차를 타고 다시 요양원에서 퇴원한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셨다는 아들의 안도도 잠시. 그 다음날 요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에서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강한 안정제를 처방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물론 어머니가 걱정되었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머니가 낯선 환경에서 적응 중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어머니의 핸드폰 반입은 금지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아들은 당황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구했는지 다른 분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쫓기는 사람처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너무 갑갑하고 괴롭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아직 적응 중이라 그럴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지내보시라고 달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할수록 요양원이 어머니에게 너무 소홀하다 싶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통증 때문에 굳이 고른 재활 전문 요양원인데 어머니는 어깨 통증이 나날이 심해져 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의 호소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아들은 요양원의 실장이란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이라고는 어머니는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셨으면 요양원 측에서 즉각 병원으로 모시고 갔을 것이라며 아들의 전화를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나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고 고통스러운 음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깨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해오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병원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들이 연차를 내고 요양원으로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을 반기림도 없으셨는지 침대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매번 챙겨드리던 당뇨약과 어깨 염증 약은 다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요양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 염증에는 뜨거운 찜질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몇 번이고 병원 측에 이야기했고 병원에서는 알았다며 그걸 기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매일 뜨거운 찜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해도 직원들은 이곳은 그런 거 치료해주는 데가 아니라며 진통제만 던져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시끄럽다며 어머니에게 소리도 질렀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동안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속이 후벼 파지고 썩어 문드러져도 한 번도 불평을 안 하고 항상 요양원에 예의 바르게 어머니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거듭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꼴을 보고 있자니 아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당장 다른 요양원으로 이원할 테니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양원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나날이 심해지는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직접 발로 뛰며 알아둔 요양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예 병원과 연계하여 외래 진료까지 해주는 곳이었기에 이런 무책임한 요양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이동 얘기를 하니 요양원 측에서는 기가 막힌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측은 아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입원을 하면 원래 3개월간 이동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 입원할 때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또한 어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일정 기간 강제로 머물러야 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아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그제서야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된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제의 요양원을 소개해준 복지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복지사는 제발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요양원이 어머니를 병원에 안 데려가면 자신이라도 데려가 줄 테니 조금만 더 있어보라며 몇십 분을 설득을 합니다. 복지사는 그 다음 날도 아들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그때마다 복지사는 1시간가량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일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10통씩 보내왔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갔습니다. 복지사는 요양원으로부터 노인 한 명을 데려올 때마다 일정한 커미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용을 당한 것은 아들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할머니는 이 상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당연히 이야기해 줄 리 없고 핸드폰도 압수당했으니 아들에게는 연락이 제대로 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병원과의 실랑이가 오고 가는 동안 할머니는 자신을 여기에 가둔 아들과 요양원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할머니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서 탈출하자. 어딘들 여기만 하겠나. 아들도 어미가 이렇게까지 탈출해서 나왔는데 저도 자식이라면 나를 어쩌진 못하겠지. 그렇게 80대 노모는 한겨울 새벽에 그것도 3층 창문에 외줄을 잡고 매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할머니는 이제 다 되었다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벽을 디디며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할머니의 내면에서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희열이 차오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어깨가 말썽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보려 해도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어깨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한 사람도 허공에서 외줄을 붙들고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80이 넘은 할머니가 그것도 어깨도 성치 않은 노모가 그것을 버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점점 할머니의 팔에는 힘이 빠져왔고 다시 3층 창문으로 돌아가려 해도 이미 두 다리는 허공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그것도 무리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들은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3층에서 떨어지셨다고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요양원은 그때까지도 아들에게 연락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응급실에 도착하니 70대로 보이는 요양보호사 한 분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요양원의 실무진이 아닌 보조 요양보호사 말입니다. 어머니는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 수술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령이라 몸이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반혼수 상태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요양원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들은 어머니가 생전에 달력을 찢어서 자신과 지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머니는 매일같이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그때마다 원장과 요양원 직원들은 퇴원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아들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2달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점차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서러움 그리고 분노를 키워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어머니더러 아들에게 모든 돈을 꼭 받아내라고 가스라이팅도 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직원들은 이 모든 게 어머니를 맡겨놓고 돈도 제대로 내지 않은 아들 탓이니 돈을 반드시 받아내라며 어머니더러 매일같이 압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돈을 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 이내에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하려면 웃돈을 더 내야 한다는 요양원의 억지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약서에도 없는 조항이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요양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을 옮기려 하자 요양원 직원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분풀이를 해왔던 것입니다. 할머니를 볼모로 아들에게는 3개월 이내에 이동은 안 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냐며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뒤로는 할머니더러 아들 때문에 퇴원을 못하는 거라는 말로 절망을 안겨주며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허망하게 떠나보낸 아들은 이 고통 속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탄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허구가 아니며 실제로 있었던 그것도 재작년에 일어난 실화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처음 듣고는 어찌나 안타깝고 또 화가 났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동안 괴담처럼 유튜브에 떠돌았던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철저하게도 우리 노인 세대들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사들의 말에 따르면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집에 갈 거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주무셔야 할 시간에 일어나 기저귀와 옷가지를 개노 이불을 보자기 삼아 짐을 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사들이 밤늦은 시간에 어딜 그리 바쁘게 가시냐고 물어보면 할머니들은 10중 8구 집으로 간다고 대답한다 합니다. 아이들과 남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밥해서 아이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양사들이 밤이 깊었으니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가시라고 하면 할머니들은 그제서야 침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프면서도 따뜻한 이야기이죠. 여기서 나가고 싶은 것보다 아이들과 남편들 끼니가 걱정되어서 가신다니 말입니다. 평생을 가족 걱정으로 살다 보니 치매가 들어서 다른 기억은 다 사라져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대로 남아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뵙는 게 여의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사회 구조상 업무에 치이고 파묻혀서 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요양원을 다녀가는 것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노인의 5가지 소망 중 첫 번째는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임종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사는 것. 셋째는 사는 날까지 큰 병에 걸리지 않는 것. 넷째는 대소변을 혼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며칠만 아프고 자는 잠에 죽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 사연처럼 가슴 아픈 일을 당하지 마시라고 건강하고 팔팔한 우리의 마지막 인생 후반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치매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치매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40대 중반부터 뇌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병 이후에는 치료가 힘들지만 예방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신경학회 의학저널 뉴롤로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취미생활과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독서. 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치매 예방에는 특히나 좋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알려드린 취미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미로는 바로 독서가 있습니다. 이때 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읽기 편한 책을 선택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성이 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책을 읽는 것은 물론 독후감이나 일기까지 써주면 치매 예방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키우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휴우증도 있고 나이가 들면 거동이 힘들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노인분들께서는 그중에서 특히 고양이를 많이 추천하십니다. 고양이는 굳이 비싼 돈 들여 입양하지 않아도 되고 영역동물이라 강아지처럼 의무적으로 산책을 시켜주지 않아도 되니 노후에 키우는 반려동물 중 고양이만한 동물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지인 중에서도 고양이를 키우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은퇴 후 시골에서 남편과 조용히 사시는 분인데 반려동물과는 전혀 인연이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어미 고양이가 다 죽어가는 새끼 고양이를 데려와서는 현관에 두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평소에 동물털, 특히 고양이 털이라면 기겁을 하는 분이셨지만 눈도 아직 못 뜬 채로 살려달라고 목 놓아오는 새끼 고양이를 차마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유를 먹이고 보살펴도 새끼 고양이는 좀처럼 체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양이가 오늘 밤 안에 죽겠다 싶으셔서 다음날 마당 한켠에 묻어주려고 미리 땅을 파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죽지 않고 분유를 넙죽넙죽 다 받아먹더랍니다. 그러자 어미 고양이는 지속적으로 현관을 기웃거리며 새끼 고양이가 잘 있는 걸 확인하는 듯 하더니 다음날 다시 2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물어다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지인은 졸지에 3마리 고양이들의 집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까마득한 새끼 때에는 약 먹이랴 분유 먹이랴 똥오줌 뉘이고 씻긴다고 바빴지만 그것도 2달 지나니 알아서 밥 잘 먹고 대소변 다 가리고 몸도 스스로 청결히해서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 씻길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새끼 때부터 사람 손에 컸으니 지인을 어미로 여기고 잘 따라서 강아지도 이런 똥강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손님들이 방문해도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반기니 집안 분위기까지 밝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뉴스를 보며 거친 욕을 입에 달고 살던 바깥 양반도 고양이를 집에 들이고부터는 애들 성격 나빠진다면서 아예 욕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이뻐라 이런 말만 골라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면 질색팔색하던 지인분은 이제 고양이들이 없는 삶은 생각지도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녀석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히 오래 살아야겠다며 다짐을 하신다고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상황이 되신다면 반려묘를 한번 키워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3번째,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액이 맑아지는 야채와 과일,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들깨를 먹어야 하는 건 기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수축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기 쉽기 때문에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 특히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뇌를 자극하는 치매 예방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 이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제 와서 그러면 무얼하나? 이미 나는 치매가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내가 치매기가 있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되어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어질까봐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미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평범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물론 다들 처음엔 스스로 치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지만 요양원에 가느니 차라리 치매 환자인 걸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뇌가 치매에 잠식되지 않게 노력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책상에 앉아서 두뇌 건강 책을 읽는다고 하시는데요. 또한 치매 전문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수업의 내용은 숨은 기억 찾기, 속담 따라쓰기, 색칠놀이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다들 애들이나 하는 이런 걸 내가 왜 하냐며 거부를 하셨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이 쉬운 것들을 틀리는 스스로를 보게 되시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신 분들은 90세가 되어서도 뇌의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멀쩡히 집에서 정상 생활을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치매 예방 운동을 찾아보시면 수많은 의사와 운동 전문가들의 영상을 접하실 수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몸매 벗어나기. 때는 재작년 초겨울. 그날은 제 생일을 맞아 자식들이 찾아와서 같이 외식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시간이 늦어서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아들은 굳이 지름길로 간다며 시골 변두리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시골 비탈길 도로 한켠에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라서 차를 세우고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꼼짝없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인기척을 느낀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는 다급히 살려달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뒷산의 텃밭을 보고 내려오시는 길에 내리막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넘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일어설 힘이 없으셔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하고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빨리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더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그렇게 아들이 할아버지를 일으켜드리자 할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불러드리겠다는 구급차도 마다하시고 보행기를 밀면서 터덜터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닥에서 본인의 몸을 일으키지 못해서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생사를 오고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인 몸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노인 몸매는 상체는 크면서 하체는 가느다란 몸매를 말하는데요. 물론 요즘은 노인 몸매를 가진 청년들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되면 몸에 점점 힘이 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는데 거기에다 마치 역삼각형처럼 가분수 형태인 노인 몸매로 인해 잘 넘어지고 잘 다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육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러하오니 오늘부터라도 야외로 나가셔서 계단 천천히 오르기나 공원에서 천천히 걷기를 하시면서 하체의 근육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걷는 사람은 치매가 30% 예방되고 매일 걷는 사람은 70% 예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치매는 두뇌와 신체의 활동량에 따라 발병률이 결정된다는 것이겠죠. 특히 야외에서의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치매의 위험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날이 풀렸으니 야외로 나가셔서 걷기 운동이나 다른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는 우리 노나 가족 여러분들의 야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무료 나눔 품목은 저번 주에 한 차례 무료 나눔 해드렸던 릴릴 선크림이랍니다. 릴릴 선크림 측에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한다는 뜻과 더불어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신다는 뜻으로 무료 나눔을 추가로 해드리고 싶으시다며 릴릴 선크림을 5개 더 보내오셨는데요. 안 그래도 댓글에서 다른 분께 양보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데다가 제 요청도 많이 해주셨고 한번 써보시고 너무 괜찮아서 무료 나눔 및 할인 행사 제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저희도 5분은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추가로 5분을 더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릴릴 선크림이 어떤 제품인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간단히 간추려서 핵심만 소개를 하자면 선크림은 정량을 제대로 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얼굴에 하얗게 뜨고 끈적거리며 눈도 시린 경우가 많아서 다시 쓰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릴릴 선크림은 일반 선크림과는 달리 평소에 에센스나 로션처럼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저와 제 딸아이도 직접 구매해서 쓰던 제품인데 평소에도 로션처럼 깔끔하게 바를 수 있어서 무척 만족하면서 쓰고 있답니다. 또한 릴릴 선크림에는 피크노제놀, 제주별꽃 추출물과 병풍 추출물 등등이 들어있어서 노화주범인 유해산소의 제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외선 차단력 또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의 임상을 통해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피부 실험에서도 피부 반응도가 0으로 무자극 판정을 받아 민감성 피부 타입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도 가능하시다시피 릴릴 선크림은 써보신 분들의 반응이 좋아 재구매율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께 추가로 나눔해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쁜데요. 그럼 릴릴 선크림 무료 나눔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노인나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로 릴릴 선크림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시며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후 추첨을 하여 추가로 5분께 릴릴 선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추첨을 기다리기보다 릴릴 선크림을 꼭 한번 써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판매처 주소를 걸어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번에도 며칠간 노인나라 구독자 한정 할인가로 드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인터넷 최저가로 18,000원을 개당 14,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2개에 27,900원에 드리며 추가로 5,000원 상당의 휴대용 릴릴 선크림을 여러분들께만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혜인 수녀님의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창이 있어 고맙고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벗이 됩니다. 내 지나온 날들을 빨래처럼 꼭 짜서 햇살에 널어두고 봅니다. 바람 속에 펄럭이는 흰 오해락이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저는 이 시가 참으로 좋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빨래처럼 꼭 짜서 널어두니 나의 지난 인생이 세월과 시간에 바래고 희석되어 이제는 추억빛깔 노을색으로 물들어 있다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인 세대들은 참으로 말로 못할 모진 세월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온갖 고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초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시달려온 것이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마치 태평성대를 지낸 것처럼 결핍이 결핍된 요즘 세대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죠. 물론 마음의 짐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한 사람의 고통을 두고 누가 더 크고 작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세대는 그 말이 무색하리만치 지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상이었던 세월을 겪었습니다. 흔히들 연꽃을 온갖 고초를 딛고도 의연히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죠.
동물의 사체와 오물이 가득한 진흙 속에서도 아랑곳하느며 오히려 그를 양분으로 아름다운 꽃을 틔워냅니다. 그래서 만물을 탄생시키는 창조력과 생명력을 지녔다고 하여 불교의 상징이 되어 각종 연등으로 불상에는 받침대로 조각되는 꽃입니다. 하지만 굳이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연꽃이 우리 노인 세대들에게 주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시궁창을 내 집으로 삼아도 연꽃은 아침 저녁으로 맑은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한 그 찌꺼기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양분으로 하며 연못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도 그 몸에는 물 한 방울 헛되이 빌붙게 못하는 고고함마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 또한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역겨운 일들이 난무한다 해도 연꽃처럼 스스로 제 몸을 가누시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것만 걸러내어 이 세상에 세우지 않으셨는지요? 모든 고뇌와 고생을 떠안고 기어코 내 자식과 내 가정 건사해내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니 어제까지의 험난했던 인생 여정, 실망했던 나의 못난 모습 모두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는 조용한 연못에 고운 연꽃을 세우듯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라고 오늘은 연꽃을, 아니 여러분들을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